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 홀딩스 김선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제목, 패닉셀링 진정 국면, 조정의 하단은 2200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사실 이제 앞에 그 인트로 화면이 나가면은 제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내리면 화면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 제목이 빡 꽂힌 순간 오늘은 야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어쨌든 뭐 정말 좋은 제목으로 이제 해주셨으니까 내용도 좋아야겠죠? 자, 8월 20일이죠, 오늘. 금요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FOMC 의사록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FOMC 의사록 얘기가 이번 나왔는데 너무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이제 기대가 이제 크죠? 근데 보통 이제 기대가 크면 이제 실망도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이번에는 또 뭔가 나올 것이다. 뉘앙스가 나올 것이고, 뭔가 이제 또, 비둘기파적인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 모든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재확산되는 느낌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계속 지금 돈을 푸니 여전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연준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를 뭔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봤는데 바로 그냥 파월 의장이 할 말을 해버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마치 악재처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제가 사실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몇 개월 되시지 않은 분들도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뭐 FOMC 뭐 이게 의설이 나왔는데 뭐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는 있죠. 사실 그게 더 편하지,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거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분 중에 한 두세 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세 분들도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 거니까 되게 식상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이게 좋은 예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반응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들어드렸던 예는 제가 동생이 있다 치고, 그러니까 제가 형이고 이제 제가 FOMC인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고, 동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연준의 그 양적 완화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요식업을 하고 있는 동생,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나의 이제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동생이 있어요. 요식업을 해요. 근데 이 누나가 한 2007년도쯤에 이제 가게를 열었어. 음식점을 열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처음에 괜찮게 했어. 괜찮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소비가 위축이 돼버리니까 이 동생 업체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 나 5천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형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당연히 동생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돈이 있으면 안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이러고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 이후에 동생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정상화시켜서 이제 뭔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2020년이 딱 되자마자 코로나라는 게 터집니다. 그러면서 손님도 줄어들고, 그 사이에 사업은 확장해가지고 직원들은 많아졌는데 비용은 커졌는데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더 큰 데미지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계속 고민하다가 한 5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 나 5천만 원만 좀 더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5천 주면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버티기에 불과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돈을 줘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때마침 내가 또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길게 갈 것 같다 해서 동생은 5천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1억을 빌려줍니다. 딱 두 배. 제가 이게 두 배로 예를 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2020년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2.3배를 더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동생은 5천 빌리라고 왔는데 1억 딱 빌리니까 일단 기분 되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집에 가면서 기분 좋겠지만 막 기분 좋게 갔어. 그래서 했는데 동생 나름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형도 동생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너 2022년 정도까지는 뭐 여유 있는 돈이니까 뭐 이자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최저금리를 해가지고 네가 줄라면 주든지 말든지 뭐 이자 줄 필요도 없고 2022년까지 쓰고 그때 한번 봐서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나 일단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하면서 답답하면 형한테 얘기해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럼 동생은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5천 빌려달라고 했는데 1억 빌렸어. 당분간 숨 쉴 수 있겠다.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형이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근데 빌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물론 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갔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막 하다가 했는데
사업체는 2008년도보다 훨씬 더 커졌고 직원들은 더 많아졌는데 이 코로나가 괜찮다지다가 갑자기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면서 또 데미지를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수준에는 2, 3천만 원밖에 돈이 안 남은 거예요. 봤을 때 한 2,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한테 내가 형한테 빌린 돈 중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형이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좀 더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램으로 왔어요. 근데 형 입장에서 뭐라고 보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지난번에 와서 5천 빌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이런저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너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그리고 넌 나한테 1억을 빌려갔지만 지금 돈이 어느 정도 2, 3천 정도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네가 2,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뭔가 개선될 만한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와중에서도 잘 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 업체들 가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 좀 더 지켜보고 그때 얘기하자. 돈 필요하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뉘앙스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이거예요.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고 그냥 일단 돈을 많이 뿌려놨고 네가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데 잘 되는 업체들 한번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자생력을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 입장에서는 저 형이란 새끼 저 진짜 돈만 빌려주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동생이라 하면은 일단 형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줬으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연준에서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형이 원래 처음에 돈 빌려줄 때 22년까지 빌려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나 돈이 너무 급해. 이거 다음 달까지 줄 수 있어? 이건 진짜 지읒되는 거죠. 이건 진짜 큰일 난 상황이죠. 네, 이건 진짜 난리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형도 여유 있는 상황이고 얘가 힘든 거 알고 있고 근데 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가 좀 더 노력해봐라 이거예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의도는 그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악재라고요? 절대.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악재가 아니고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고 좀 더 보자는 거죠. 제가 파월 같아도 지금 돈 안 풀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돈 푸는 것도 습관입니다. 계속 돈 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생력을 만들고 시장도 그런 체력을 만들어줘야지. 뭐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바랄 때마다 얘따 해봐. 그럼 걔가 그럼 일을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어도 형이 주는데. 맞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이거 준비하기 전에 공매도 관련 얘기.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관련 청문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매도가 있으면은 기업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의 버블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원 가치로 좀 내릴 수 있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 안정화 시켜야 되고 뭐 버블이 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공매도를 갖다 제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번 화요일이랑 어제 목요일이랑 보세요. 지금 공매도 없잖아요. 시장은 알아서 다 조정을 줍니다. 알아서 다 조정을 줘요. 굳이 공매도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아도 그런 걸 이제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시장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렇게 조정을 주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공매도 그거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견에 그 어떤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건 진짜 지나가다 멍멍이가 지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들이 한 주장일 뿐이고 그 중에 어쨌든 주장 하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딱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었던 화요일 목요일 같아요. 그래서 금융당국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공매도 연기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공매도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공매도 연기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선진화를 만들어야 돼요.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더 선진화하고 발전되어 있는 이 방안을 갖다 그 사이에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공매도 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거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 있으면 우리는 3개월 안에 이 공매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그럼 3개월만 공매도 쉬어도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게 이제 뚫어줘야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루빨리 그냥 빨리 공매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드렸고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나와가지고 22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고점 대비해서 10몇 % 밀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 쳤을 때 2170포인트, 2200포인트 근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대부분 분들은 뭐 그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한두 분 정도가 되게 조금 이제 억지? 이거는 뭐 저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좀 그래요. 좀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시길래 그분이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제가 진짜 몰라서 그걸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진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쉽게 했겠어요? 제가 쉽게 한 의도가 뭐냐면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도 정말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제가 되게 유식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익히실 수 있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실 수 있게 최대한 저는 어려운 내용 안 하고 최대한 쉬운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다 뺀 거지.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파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준비했는데 사실 파생 설명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할까말까 하다가 진짜 쉬운 것만 한번 쉽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방송 출연해서 19일이죠? 19일에 출연해서 그날 지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2200포인트 지지라인 삼은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죠. 좀 민망했어요. 그리고 그날 지수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저 새끼는 지금 지수도 좋은데 재수없게 지금 160포인트 밀린다고 그냥 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붐업이 돼 있을 때 제가 정말 뭔가 팩트를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경계심을 심어드리고 좀 미리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362포인트 돌파는 오히려 이렇게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은 전부 다 시장 뭐 간다 얘기하고 막 되게 화요일 날 좀 조정을 줬지만 뭐 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계시는데 사실 지수가 빠지는 날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날 나와가지고 2200포인트 얘기하면 조정이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 나름은 그때도 좀 내가 이게 맞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전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1200 근처까지 갔었죠. 어제 좀 많이 급락을 했었고 제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때 김성현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2년의 기간 동안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10% 이상 밀리는 조정이 한 5번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24개월 동안 5번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8개월, 4에서 한 5개월 정도 사이에는 이런 조정이 있어 왔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한 4, 5개월? 우리가 3월 달에 저점 만들었으니까 한 4, 5개월이면은 뭐 한 7월, 8월 정도면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평균적으로 이런 이제 내용이 되잖아요. 어쨌든 뭐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요. 이 부분 조금 이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방금 설명드린 그 2009년도 1년 동안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9년도 3월 18일 날 1차 양적 완화를 딱 진행하고 1차 양적 완화가 딱 끝나고 나서 조정이 딱 왔어요. 근데 그게 고점 대비해서 11.84%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1.84% 정도 한 10% 정도 내외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최근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지수가 밀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겠지만 2400몇십 포인트 기준으로 좀 빼봤더니 2170에서 2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고 정말 쉽게 지난번처럼 한 10% 밀렸을 때 2200포인트 근처다. 그러니까 2200포인트까지만 열어놓고 우리는 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죠. 저는 그냥 딱 이제 직관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그냥 했고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설명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 하시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번 올치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분석법이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제자 기준으로 주체별 매매 동향이에요.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가 2개 있죠? 보시면 어제 개인이 종가 기준으로 1조를 매수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시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173만 4,334개 정도를 이 정도를 했다. 아이고. 네, 이 정도를 했다. 누가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쪽으로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 하방 쪽으로 베팅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겠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어제 그랬겠죠. 역시 시장을 방어하는 건 개인들이고 외국인들은 시장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보면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기관을 대표하는 금융투자인데 이 중에서 방금 우리 앞에 봤었던 외국인들 그저께 풋옵션을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97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선물옵션 합성 라인이 0 이하에 있다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0 이상으로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은 수익률 곡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 0 기준, 요 포인트, 0의 기준이 가로선은 0인데 세로선은 이게 얼마냐면 297포인트라는 얘기예요. 297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밑에는 손실, 그 위에는 수익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297포인트에 해당하는 거래소 지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기준으로 수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기관의 대표 금융투자 보겠습니다. 금융투자는 다르죠.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이죠. 그러면은 293포인트 여기겠죠. 293포인트 밑으로 지수가 떨어져야지 수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볼게요. 까만색 외국인, 빨간색 기관이에요. 금융투자예요.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297과 292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224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만 만기 기준으로 9월 10일 기준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기준으로 224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의 수익권, 그리고 기관은 2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기관은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은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기관은 떨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라인이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2200포인트 그 근처잖아요. 이 근처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외국인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기관은 떨구려고 노력하고. 자, 그러면은 현재 전체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이 전체 포지션인데 보시면은 전체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크죠? 봤을 때 됐죠? 예. 개인도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쪽의 수익, 외국인도 올라가야 수익. 하지만 금융투자는 떨어져야 수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외국인 기관은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린 쪽으로 베팅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아예 반대죠. 얘들 꼬표. 예, 반대로 돼 있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차피 시장은 항상 과거에 개인들이 먼저 크게 나서줘가지고 시장을 받쳐주고 거기서부터 수급의 전환이 외국인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돌아가면서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미 외국인은 제가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이미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상방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투자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지금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음 이제 9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9월 10일까지 이 포지션이 유지가 될 거고 싸움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물론 한 20일 정도 남아가지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더 바뀔 수 있어요. 수치도 바뀔 수 있고 좀 더 바뀔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미래에 가가지고 그날 포인트를 스크린샷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스크린샷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선물옵션 만기되기 한두 주 전쯤에 다시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계속 최근에 금융투자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투자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나 한번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인데, 금융투자가 작년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제가 7월 말장가 봤을 때, 그때 한 13조 원 정도가 펀드 금액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44조, 그때도 한 44, 5조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새에 한 18일, 19일 새에 뭐 달라진 건 별로 없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예탁금은 더 증가했고 펀드 쪽으로는 들어간 자금이 개불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항상 옛날에 대세 상승장에도 지수를 끌어서 올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샀다 팔았다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펀드 가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도 이제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너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이 얼라이언스를 맺고 기관과 싸우는 형국이었다. 이런 부분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인데요. 주린이 강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원래 본업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촬영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어쨌든 이번 달 끝나기 전에는 주린이 강의를 무조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봐도 다음 주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제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일정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할까라고 좀 고민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보다
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좋고 기분이 좀 좋을 때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사실은 방송을 하고 이제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랑 우리 작가님들이랑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장중에 방송 중에 채팅하시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제가 알바생 프로 가지고 우리 유튜브 홍보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모든 분들이 진짜 막 너무 그렇게 홍보도 잘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도 홍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는 어디 속해져 있지 않아요. 속해져 있지 않고 뭐 증권사랑도 상관없고 뭐 물론 이제 이래저래 오퍼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안 가죠. 좀 까는 입장이어가지고 증권사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뭐 정부 쪽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 쪽에 이제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비난하기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동그라미 그거 누르시면은 구독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리플을 지금은 한 1100명까지는 가능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종목 상담 말고 종목 상담은 안 돼요. 금감원 규정상 불법인 거 안 되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리플로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LNS홀딩스 김상현 대표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증시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